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용기 내는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영순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3이 됐네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많은 걸 보고 배운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작년 가을 제가 겪은 일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진실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사건이었죠. 저는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어요. 2,500세대가 넘는 꽤 큰 단지죠. 아들 부부도 같은 단지 다른 동에 살고 있어서 손자 민재를 돌보는 게 제 일상이 됐습니다. 아침마다 민재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후엔 학원 픽업하고 저녁엔 간식 챙겨주고. 솔직히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손자 얼굴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민재는 올해 9살이에요. 똘망똘망한 눈에 까만 머리, 볼을 꼬집으면 할머니 아파요. 하면서도 금방 안기는 녀석이죠. 학교 끝나고 제 집에 와서 숙제하고 간식 먹고 TV 보다가 엄마 퇴근 시간 맞춰 집에 가는 게 일상이었어요. 주말엔 온 가족이 모여서 외식도 하고 가끔은 근교로 나들이도 가고.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이었죠. 며느리 수진이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처음엔 서로 어색했죠.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어디 쉽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됐고 지금은 꽤 친한 사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진이는 광고회사에 다니는데 야근이 많아서 제가 민재를 많이 봐주게 됐죠. 그럴 때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없으면 저 일 못해요라고 하는 수진이가 참 예뻤어요. 그런데 작년 9월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민재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우리 단지 정문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한 주민이 경비 아저씨한테 뭔가를 부탁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제 새벽에 제 차에 누가 스크래치를 냈는지 CCTV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경비 아저씨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데 저도 무심코 그 화면을 봤어요. 여러 개의 작은 화면이 분할되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단지 정문 쪽을 비추고 있었죠. 시간은 어제 아침 8시. 화면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 아이가 보였어요. 민재 같은데?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분명 민재처럼 보이는데 그 시간에 민재는 학교에 있었거든요. 제가 직접 데려다줬고 담임 선생님한테도 인사했으니까요. 게다가 민재는 자전거를 탈 줄 몰라요. 작년에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무서워해서 포기했거든요. 내가 잘못 본 건가?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도대체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 민재랑 정말 닮았는데. 혹시 우리 단지에 민재랑 비슷하게 생긴 아이가 있나? 그런데 2,500세대나 되는 큰 단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날 오후 민재를 학원에서 데려와서 간식을 주면서 물어봤어요. 민재야, 혹시 학교에 너랑 닮은 친구 있어? 글쎄요. 왜요, 할머니?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민재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다시 만화책에 빠져들었어요. 저는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억지로 잊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틀 후였어요. 또 같은 시간에 경비실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이번엔 제가 먼저 경비 아저씨한테 부탁했어요. 아저씨, 혹시 어제 오늘 아침 8시쯤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건을 떨어뜨린 것 같은데.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었어요. 경비 아저씨는 친절하게 화면을 보여줬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그리고 또 그 아이가 나타났어요. 자전거를 타고 정문을 나가는 아이. 이번엔 더 자세히 봤어요. 키도 민재랑 비슷하고 체격도 비슷한데 뭔가 달랐어요. 입꼬리가 올라간 모양이 달랐고 걸음걸이도 미묘하게 달랐어요. 무엇보다 그 아이가 입은 옷을 민재가 입은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집으로 돌아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도대체 저 아이는 누구일까? 왜 민재랑 그렇게 닮았을까? 그리고 왜 매일 같은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나갈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 아침에 그 아이를 따라가 보기로요.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 저를 괴롭혔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재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7시 50분. 정문 근처 벤치에 앉아서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 기다렸죠. 그리고 정확히 8시 그 아이가 나타났어요. 파란색 자전거를 타고 싱싱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얼른 따라 나섰어요. 아이는 단지를 나가서 큰 길로 접어들었어요.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저 자전거 따라가 주세요라고 했죠. 택시기사 아저씨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다행히 아무 말 없이 따라가 줬어요. 10여 분쯤 갔을까요? 아이는 우리 단지에서 꽤 떨어진 오래된 빌라촌으로 들어갔어요. 3층짜리 낡은 빌라 앞에 자전거를 세우고는 2층으로 올라갔죠. 저는 택시에서 내려서 조심스럽게 그 빌라로 다가갔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문패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201호- 박수진. 며느리의 이름이었어요. 제 며느리 수진이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왜 수진이 이름이 여기 있지? 수진이는 우리 아들이랑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그럼 저 아이는 누구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빌라 맞은편에 작은 슈퍼가 있길래 들어가서 물 한 병을 사면서 주인 아줌마한테 넌지시 물어봤어요. 이 동네 오래 사셨어요? 네, 여기서 10년째 장사하고 있어요. 혹시 맞은편 빌라에 사는 분들 아세요? 아, 거기요? 젊은 엄마가 아이랑 둘이 살아요. 한 5년쯤 됐나? 아이가 참 예의 바르더라고요. 아이가 몇 살쯤 되나요? 글쎄요,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쯤 될 거예요. 엄마가 일 나가면 혼자 학교 가고 참 기특한 아이죠. 5년 전. 그때는 수진이가 우리 아들을 만나기 전이에요. 민재가 올해 9살인데 저 아이가 2학년이나 3학년이면 민재보다 한두 살 많은 거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수진이가 결혼 전에 아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한테 숨기고. 아들은 알고 있을까? 아니, 절대 모를 거예요. 알았으면 저한테 말했을 테니까. 그날 오후 민재가 엄마 오늘 늦는데요. 할머니 집에서 저녁 먹고 갈게요라고 했을 때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민재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는 형이 있다는 걸 알까? 아니, 배달은 형이라고 해야 하나? 민재야, 혹시 형 있었으면 좋겠어? 갑작스런 질문에 민재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형이요? 글쎄. 있으면 좋긴 한데 가끔 싸울 것 같아요. 그래도 형이 있으면 든든하잖아. 맞아요. 학교에서 누가 괴롭히면 형이 혼내줄 수 있잖아요. 민재의 천진난만한 대답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날 밤 수진이가 민재를 데리러 왔을 때 저는 수진이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큰 비밀을 숨기고 살 수 있을까? 매일 웃으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가족인 척하면서. 어머니 오늘도 감사해요. 내일은 제가 일찍 퇴근할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수진이가 나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 말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민재는 어떻게 될까?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아침 그 아이가 자전거 타고 나가는 걸 확인했어요. 가끔은 오후에 그 빌라 근처를 지나가기도 했죠. 어느 날은 그 아이가 혼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는 걸 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재는 할머니가 매일 맛있는 걸 해주는데 저 아이는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다니.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토요일 오전 아들이 골프 가고 수진이가 민재를 데리고 마트에 간다고 했을 때였죠. 저는 조용히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마트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 빌라였어요. 멀리서 지켜봤어요. 수진이가 민재 손을 잡고 빌라로 들어가는 걸 봤죠. 1시간쯤 지났을까 다시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3명이었어요. 수진이, 민재 그리고 그 아이. 3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갔어요. 두 아이는 금세 친해져서 함께 놀기 시작했고 수진이는 벤치에 앉아서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표정이 너무 복잡해 보였어요. 행복한 것 같으면서도 슬픈 것 같고 미안한 것 같으면서도 그리운 것 같은. 저는 나무 뒤에 숨어서 한참을 지켜봤어요. 두 아이가 그네를 타면서 깔깔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형제 같았어요. 아니, 실제로 형제인 거죠. 배다른 형제. 그날 이후 내 삶은 달라졌다.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이 비밀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 수진이한테 직접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수진이를 만나기로요. 하지만 집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단둘이 만나기로 했죠. 수진아, 우리 차 한잔 할까? 갑작스런 제안에 수진이가 약간 당황한 것 같았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수진이가 먼저 물었어요.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수진아, 나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 저도요, 어머니. 가족은 서로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 순간 수진이 얼굴이 굳었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어머니, 빌라촌에 사는 아이 내 아이 맞지? 수진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기 시작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언제부터 알았냐고 묻지 않는 거니?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CCTV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계속 울기만 했죠. 한참을 울다가 수진이가 입을 열었어요. 대학교 때 만난 사람이었어요. 서로 사랑했지만 그 사람은 가족의 반대로 유학을 갔어요. 임신한 걸 안 건 그 사람이 떠나고 난 후였죠. 혼자 낳아서 혼자 키웠어요. 그리고 3년 전에 지금 남편을 만났어요. 우리 아들은 모르는 거니? 네, 말하려고 했어요. 정말 여러 번 말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거절당할까봐, 버림받을까봐. 그래서 계속 숨긴 거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 이혼할게요. 더 이상 거짓말하면서 살 수 없어요. 수진이가 일어서려고 하는데 제가 손을 잡았어요. 앉아. 아직 얘기 안 끝났어. 수진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그 아이 이름이 뭐니? 준호예요. 준호. 좋은 이름이네. 몇 살이야? 10살이에요. 민재보다 1살 많아요. 혼자 어떻게 키웠어? 많이 힘들었겠다. 수진이가 또 눈물을 흘렸어요. 부모님한테도 말 못했어요. 혼자 일하면서 키웠죠.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면서. 지금도 혼자 두는 시간이 많아서 마음이 아파요. 민재랑은 가끔 만나는 거니? 한 달에 한두 번. 형이라고 소개했어요. 엄마 회사 동료 아들이라고. 저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수진이가 안쓰러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어머니, 제가 짐 싸서 나갈게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준호는 어떻게 되는데? 제가 데리고 살죠. 원래대로. 그럼 민재는? 민재는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수진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수진아, 완벽한 가족은 없어. 다들 뭔가 숨기고 뭔가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한다는 거지. 어머니, 준호도 우리 가족이야.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수진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이 일은 시간이 필요해. 갑자기 모든 걸 밝힐 순 없어. 천천히 조금씩 준비하자.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솔직히 배신감이 없다면 거짓말이야. 하지만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그리고 준호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
그날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언제 아들한테 말할지, 준호를 어떻게 가족으로 받아들일지.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준호를 처음으로 제대로 만났어요. 수진이가 주말에 데려왔죠. 민재 친구라고 소개하면서요. 안녕하세요. 준호가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정말 민재랑 닮았더라고요. 특히 눈매가 똑같았어요. 어머, 정말 잘생겼네. 이름이 뭐니? 준호예요. 준호야, 앞으로 자주 놀러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준호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제가 와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그날 준호는 민재랑 신나게 놀다 갔어요. 저녁도 함께 먹었죠. 밥 먹으면서 준호가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요라고 했을 때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준호는 점점 자주 우리 집에 왔고 민재랑도 정말 친해졌어요. 어느 날 민재가 할머니, 준호 형이랑 진짜 형제 같아요라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너희는 진짜 형제란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용기를 냈어요. 아들한테 모든 걸 털어놨죠. 처음엔 아들이 충격받았어요. 배신감에 화도 냈고요. 어떻게 그런 큰일을 숨길 수 있어? 나를 뭘로 본 거야? 하지만 제가 아들을 설득했어요. 내가 수진이 입장이었어도 쉽게 말할 수 있었겠니?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을까봐 두려웠을 거야. 그래도 결혼 전에 말했어야죠. 그래, 그랬어야지.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야.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어떻게 하긴요. 전 배신당한 기분이에요. 그럼 민재는? 민재한테 엄마 없는 삶을 살게 할 거니? 그리고 준호는? 아무 죄 없는 그 아이는 평생 아빠 없이 살아야 하는 거니? 아들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며칠 동안 집에도 안 들어왔죠. 하지만 결국 돌아왔어요. 엄마, 저 준호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준호를 정식으로 가족 모임에 데려왔고 아들은 준호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물론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했죠. 법적으로 입양 절차도 밟았어요. 준호는 이제 법적으로도 우리 가족이 됐죠. 준호가 아빠 라고 처음 불렀을 때 아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 아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친척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하는 것도 힘들었죠. 결혼 전에 애가 있었다니. 속았네. 그런 여자를 며느리로? 같은 말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흔들리면 우리 가족이 무너질 테니까요. 뭐 어때요?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고 미래예요. 시간이 더 지나면서 준호와 민재는 정말 형제가 됐어요. 준호가 민재를 챙기는 모습이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민재야, 형이 숙제 도와줄게. 형, 이거 어떻게 해? 이리 와봐, 형이 가르쳐 줄게.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수진이도 많이 변했어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당당해졌죠. 준호도 우리 집으로 이사 왔어요. 그 좁은 빌라에서 나와서 이제는 따뜻한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죠. 어느 날 준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이제 가족이 생겼어요. 그래, 우리 준호. 할머니도 준호가 있어서 행복해. 그때 준호가 저를 꼭 안았어요. 그 작은 팔로 제 목을 꼭 감싸면서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 순간 저는 울었어요. 정말 펑펑 울었죠.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에 목말라 있었을까? 얼마나 가족을 원했을까? 작년 연말 우리는 처음으로 8식구가 모두 모여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이었죠. 준호와 민재가 바닷가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상처가 있어도 비밀이 있었어도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게 가족이구나.
경비실 CCTV에서 본 그 낯선 아이가 이제는 제 손자가 됐어요.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그날 우연히 그 화면을 보지 않았다면 준호는 계속 혼자 컵라면을 먹으면서 외롭게 자랐을 거예요. 올해 준호가 중학생이 됐어요. 키도 많이 크고 목소리도 굵어졌죠. 가끔 사춘기 징조도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게는 사랑스러운 손자예요. 할머니, 저 친구들한테 우리 가족 자랑했어요. 뭐라고 자랑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고요. 저를 받아주셨잖아요. 에이, 뭘 그런 걸 가지고. 정말이에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준호 말이 맞아요. 제가 그때 그 비밀을 덮지 않고 난리를 쳤다면 우리 가족은 깨졌을 거예요. 수진이는 떠났을 거고 민재는 엄마를 잃었을 거고 준호는 계속 혼자였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진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물론 처음엔 배신감도 들었고 화도 났어요. 어떻게 그런 큰 비밀을 숨기고 살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수진이도 피해자라는 걸.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과거 때문에 거절당할까봐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를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저 엄마 혼자서 자신을 키웠을 뿐인데 그게 그 아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가족은 행복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행복해요. 준호는 이제 학원도 다니고 민재랑 같은 방을 쓰면서 형제애를 쌓아가고 있어요. 가끔 싸우기도 하지만 금세 화해하고 또 놀아요. 수진이는 이제 당당해요. 더 이상 무언가를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아들도 준호를 진짜 아들처럼 대해요. 주말마다 같이 축구하러 가고 자전거도 타러 가요. 준호가 이제는 민재한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처음 CCTV에서 봤던 그 자전거 타는 아이가 이제는 우리 가족의 든든한 마디가 된 거죠. 얼마 전에 학교에서 가족 소개하는 숙제가 있었대요. 민재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는데 거기엔 8명이 그려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빠, 엄마, 형, 그리고 자기. 민재야, 여기 형이 준호 형이야? 네, 준호 형은 우리 형이에요. 진짜 형이에요. 민재의 그 말에 수진이가 또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수진이는 요즘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과장이 됐죠. 더 이상 거짓말에 부담 없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니까 성과도 좋아진 것 같아요. 아들도 변했어요. 예전보다 더 자상해졌어요. 준호한테 특히 더 신경 쓰는 게 보여요. 못 받았던 아빠 사랑을 이제라도 듬뿍 주고 싶은가 봐요. 준호야, 이번 주말에 아빠랑 낚시 가지 않을래? 정말요? 민재도 같이요? 그럼 우리 삼부자가 가는 거지.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저는 올해로 64이 됐어요.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었죠. 하지만 전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고 진짜 사랑이 뭔지 깨달았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완벽한 가족은 없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은 있죠. 그걸로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제 경험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서 행복하세요.